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총통화, 그러니까 M2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런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정권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해가 이 부분만큼 심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폐 관련 지식이 뭐 경제 패널들조차 약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본원 통화를 현금화폐와 동일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금이 사실상 지급 준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급 준비금이 필요 없죠. 금이 지급 준비금이니까. 그러니까 금은 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시중은행이나 정앙은행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대신으로 유통시키는 종이화폐, 그걸 명목화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별도로 지급 준비금이 필요 없어요. 금이 있으니까 실질화폐인 찾아러 오면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이화폐 시대에는 금과 같은 실질화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화폐 이꼴은 실질화폐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법률로 지급준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예금액의 한 8%, 미국은 금액에 따라서 8%도 있고 7%도 있고, 뭐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지급 준비율은 없지만은 은행들이 알아서 한 3% 정도 보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보는 통화와 현금 화폐를 동일시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건 근본위 제도 시대에는 맞는 얘기다. 동일하게 생각해도. 그런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현금 화폐는 보는 통화랑과는 다르다.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 화폐의 절반가량이 지급 준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 화폐는 보는 통화량의 뭐 한 60에서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가 문제도 얘기가 되고 금리 문제도 얘기되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총통화를 가지고 합니다. 앞에서도 뭐 한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화폐 한 5% 하고, 한국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신용 창출한 화폐가 한 95%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중에는 대부분이 시중은행 등이 창출한 통화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총통화 증가 요인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떨 때 그럼 총통화 증가가 일어나느냐? 결국 대출이 이제 많이 증가하거나 현금화폐가 많이 공급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제 현금화폐 공급량을 늘릴 때는 주로 경기 불안 극복용으로 공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면 그 말은 나오니까 교과서에. 그걸 통해서 시중에 있는 국공채를 매입을 하고 중앙은행이 그 다음에 현금을 공급을 하죠. 현금을 주고 이제 국공채를 매입하니까 그럴 때 이제 현금 화폐가 증가하고, 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할 때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때는 중앙은행은 참여는 안 합니다. 그 대신 대행을 하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현금까지 만져가면서 이렇게 안 해요. 중앙은행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경제 패널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 업무를 대행을 하니까, 또 중앙은행은 국채 발행할 때 공개 입찰에 참여는 안 합니다.
대응을 하는 조직이 자기가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니까 아마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국채 발행을 할 때마다 공급하는 거로 착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는 우리도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국채 그 발행을 할 때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데 2004년 정도 됐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중앙은행은 공개 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화폐 관련 국채 관련 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정한 법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시행 규칙을 정해가지고 중앙은행에 대응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마치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화폐를 공급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영방송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마치 오해를 해가지고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고, 앞에서 어렴풋이는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택 건설이나 주택 구입 자금이 이제 필요할 때 있잖아요. 건설회사도 돈을 빌려 가지고 또 주택 건설을 하니까 또 가게는 한 50% 정도는 빌려 가지고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중은행하고 협의회가 대출을 받죠. 그것이 이제 신용 창출인데 그것도 이제 M2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출 받는 순간에 그 자기 예금 계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다른 사람 예금 계좌로 이체되지요. 그러니까 그 예금 잔고는 동일한데 전체적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돈 주인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인만 바뀌고 총통화 증가하지 않고 대출을 해야만이, 새로운 대출 해야만이 총통화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목적으로도 대출 받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대출이 일어나면 이제 총통화가 증가합니다. 그게 이제 주택시장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이 불을 붙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면 주식시장이 호황이죠. 그래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총통화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총통화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증가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를 해도. 왜냐하면 상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 증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규제를 하면. 그러니까 총통화는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안 되면 돈이 MMF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어제 이제 MMF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돈이 정시에서 또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 MMF 시장으로 이동하니까 부동산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택이 돈은 흐름을 이제 추적해 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돈 흐름이 중요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 호황 국면에서 이제 주식 투자 목적 대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뭐 회사채 발행도 돈을 빌리니까 은행이 인수를 하면 대출을 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럴 때 또 총통화는 증가해요. 그러면 예금이 누구 계좌에 들어갑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계좌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동하는, 그거는 이제 총통화 증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시기는 앞에서 언뜻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불황기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경기 불황에도 돈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또 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 금리가 좋으면 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한쪽에 잘 돌다가 한쪽에 들어가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죠. 그게 이제 경기 불황이에요. 총 통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서 돈 흐름이 느려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돈이 안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증가 요인은 제가 얘기를 했고, 감소 요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기가 되면서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규 대출은 줄이고 대출금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위험 자산을 줄이는 전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불황 조짐이 있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금을 해소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시중의 유동성도 줄지만은 화폐 유통 속도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둔화되지요.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해도 돈이 그 시중은행으로 들어가지요. 또 우리가 외국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또 이게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으로 흡수되죠. 그런 경우도 총통화는 감소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별로 감소하지 않는데, 그러나 감소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은 화폐 유통 속도 둔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동화 감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 개념, 용어의 개념으로 보면 긴축 아니에요. 기준금리 인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장금리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장금리 상승하면 대출금리 오르잖아요. 회사채 금리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는 경제 패널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은행에 그 직원으로서 그것도 부장급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화폐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환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정 국가의 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 것도 있다. 또 반대로 원자재 수출국은 달러로 표시로 수출은 하지만은 결국 자기 나라에서는 자국 통화로 사용하니까, 그럼 그 나라는 환전 과정에 또 그 자국 통화가 증가하지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화폐를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경제 패널들이나 심지어는 은행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나와갖고 얘기하는 분들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가격이 비정상으로 내릴 수도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기술적 지표를 얘가 따라간 사람은 물리고, 또 기술적 지표를 얘가 팔지 말아야 될 시기에 또 팔게 됩니다. 그런 이런 화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허다하니까 또 오버슈팅 되는 시기에 또 들어가고, 마치 중앙은행이 모든 통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화폐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액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그
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면서 요즘 용어를 쓰던데,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름은 그래 놨는데 그 역할은 보면 그 블록체인 기술을 해갖고 그냥 원본임을 보정하는 보정 행위를 뭐 토큰이라는 용어를 쓰길래 그 자체가 우선은 의문이 들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가 있는데 가상화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현혹시키는 부분이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걸려들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제하는데 뭐 대충 알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의 지금 경제 패널들은 대충 알고 얘기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까지 확실히 알아야 얘기는 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가능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얘기를 끄집어 놓은 주제는 확실히 알자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당한다. 또 타이밍 선택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타이밍과 빠져나올 타이밍.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타이밍 선택이 가능하지, 그걸 기술적 지표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적 지표로 가지고 계속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한 번씩 망가지느냐는 거죠. 기술적 지표 그 망가지기 전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도 여하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산시장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화폐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